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3인 3색이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기 동선 전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였던 후보들이 이번에 향한 곳은 어디가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지지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압도적 승리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 지역을 다니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대동세상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바로 동학혁명 아니었겠습니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체는 바로 이재명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탈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법 등을 처리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며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수도권 6개 순환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1, 2, 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도심 인근을 고가도로로 통과해서 소음, 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침해가 심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오늘은 충청권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천안중앙시장 유세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후보는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본인이 이번 선거의 주인공이라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비판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적임자라는 겁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텃밭인 호남에서 이틀째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와 충청 지역을 찾았는데 이준석 후보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에 충남으로 갔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TK, PK 공략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죠. 아마 소개 성과가 있었다고도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곧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을 돌면서 말하자면 민주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 흐트러짐 없는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0일에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야밤의 어떤 선수 교체, 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 와중에서 있어서의 당원들 간의 여러 가지 그 균열이 있기 때문에 TK, PK 민심을 봉합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대로는 다 안 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원, 수도권 본인이 오랫동안 경기지사를 했던 경기와 충청 쪽을 공략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대선이 5일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지지 기반의 어떤 표 다잡기와 그다음에 이 지지 여론의 어떤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인들 표가 될 수 있는 쪽을 다지는 그런 전략들로 가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청년층을 타겟으로 해서 뭐 급식, 학식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박정훈 전 대령에 있어서 지난 최상병 어떤 그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안보 문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뭔가 대표해서 이번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라는 좀 어떤 포인트에서의 어떤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오늘이 이제 5일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빼고 4일간의 선거운동 중에서 사실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유세를 했다는 것은 저는 뭐 제 개인적 평가는 하루 정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간의 일정은 뭐 영남지역을 돌았지만 네. 좀 널뛰기식으로 간 게 있습니다. 음. 촘촘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됐고 다만 경남 지역에 가서는 이제 촘촘하게 유권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숙제인데 늦은 선거 운동을 시작한 만큼 더 국민 속으로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일정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고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경기 충청권으로 가는 그런 촘촘한 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분발해야 되겠고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상대당이지만 일정은 뭐 나름 훌륭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220여 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약 51개 지역을 돌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4일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영남권과 그 호남권을 촘촘하게 돌고 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그간에 이런 보여준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런 역량을 보여준다면은 거북이처럼 달려가지만 더 많은 유권자들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남을 또 오후에는 천안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론조사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익산과 군산 등 전북 지역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제안에 김 의원이 아까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들어온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혹시 김 의원의 역할에 좀 연대해 주시는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에 계시던 국회의원인데 이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뭐 방출된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뜻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뭐 본인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신문 최희찬입니다. 오늘 방금 그 전기요금 인상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좀 언급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가정용이나 산업용에 따라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그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또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 손을 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근데 뭐 아이 들었는데 왜 자꾸 헤매세요? 아니요. 이쪽을 제가 한 번도 안 봐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지금 가가지고. 네. 머니투데이 이승주라고 합니다. 방금 후보님 올해 여성 정책이 공개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성에 대한 공격을 피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출산과 선정 논란에서 후보님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후보님의 여성 정책 네,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익산과 군산 등에서 지금 기자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에서 이제 탈당을 한 이후에 지지 선언을 했고 이제 오늘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 입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아무래도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에서 방출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본인의 선택이죠. 다만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의 수혜를 입은 건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당의 강세 지역인 울산에서. 하지만 본인이 당 내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다가 그게 벽에 부딪혀서 탈당을 했다.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당 안에서 더 많은 개혁을 위해서 더 소신 있게 더 큰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게 부러졌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김상욱 의원한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출이란 건 적절치 않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뭐 말씀하신 게 여유가 있으시지만 합리적인 보수가 실종되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 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이재명 후보께서 보시기에 넣었더라도 저희는 소신 있게 뚜벅뚜벅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 입당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안에서의 또 역할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일단 뭐 사실상 입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개 지지선을 했고요. 뭐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 지금 뭐 민주당 입당했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 씨는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저런 행동들에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을 평가하기 앞서서 과연 지금 현재 이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친윤 그룹들, 특히 권선동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처럼 5선, 4선 중진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2월 3일 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민주주의 파괴를 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면됐던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5월 3일 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잘라내고 그 야심한 밤에 당원 투표에 붙였던 그 정당 민주주의 파괴 현장에서 그걸 살렸던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초선의 후배 정치인인 김상욱 의원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헌법의 기초인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잃어버린 정당은 존립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선 의원의 울림과 동시에 밖에 뛰쳐나왔다는 것은 이게 민주당의 입당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정당의 존립을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들이 먼저지 않을까. 저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얘기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보수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모습을 원래 표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수냐 진보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자꾸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보수주의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와 진보를 속도론으로 결부시킨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죠. 진보에 넘어서서 급진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주 4.5일째도 넘어서 주 4일째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책적인 면에서도 진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저희 당이 보수를 표방하지만 사실 합리적 보수, 물론 당내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적하신 대로 당내의 어떤 이번의 사태, 1년에 한밤의 쿠데타, 국민들께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당원들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결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래서 저희 당에 아직까지 그러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살아있고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진 않았다. 당원들이 지켜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보수주의자다. 보수주의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보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반적인 스펙트럼이 중도 보수를 아우르자라는 것은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민주당의 가치로서 그리고 대선의 어떤 방향으로서 설정했던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집권을 하고 쭉 이렇게 정치가 진행되면서 확장성을 갖지 못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전반적 여건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도 보수의 협치가 좀 멀리 가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이 정치라는 것들이요, 진보와 보수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부분에 정말 합을 맞추면 중도 보수는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따지고 보면은 12월 3일 날 그런 비상불법계엄에서 빨리 절연을 하고 나서 좀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로서 당을 재정비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중도 보수 영역을 내주지 않죠. 하지만 지금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 있고, 그리고 지난 5월 10일 정말 국민들을 충격해 줬던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정당 구태타를 할 수 있는 새벽의 후보 날치기 사건,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한테 뺏겨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을 향해서 사이비 보수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김상욱 의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진짜 보수다라는 것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를 추앙하기 위한 참된 보수주의라기보다는 그 반대급부에 있는 자신이 떠난 그리고 자신의 친정에도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모습은 가짜 보수다라고 저는 지켜가고 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앞서 얘기했다 말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8%가 나왔습니다. KBS도 한번 볼까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또 같은 시간입니다. 13일부터 15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후보가 8%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뭐 이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로 봐야 되는데요. 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만 그 여론조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저희 국민의힘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사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사법 리스크나 문제 있다는 건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잘할 것 같다. 역량 이게 26%예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왜 지지하냐 했을 때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 도덕성. 그 부분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는 게 37%예요. 그리고 반 이재명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15%예요. 그러면은 도덕성이든 반 이재명이든 다 합쳐도 김문수 후보는 약 50%인데 네. 그 외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는 잘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민생, 경제 누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누가 정말 경제를 살릴 거냐 이런 역량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있고 네. 김문수 후보다 경제 정책 공약 발표하고는 있지만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서 본인이 경기지사 때 했던 업적과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업적을 비교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경제 정책이 왜 합리적이고 왜 좋은 건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왜 여전히 분배를 통한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이전 소득 지출밖에 없는 건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서 왜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량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란 종식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잘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는 청빈 그리고 반 이재명이라는 부분이 조금 높았고 이준석 후보는 젊음 그리고 세대 교체 이 부분에서의 좀 높은 점수를 좀 받았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지금 자료면에 나가는 건 인물에 대한 평가지요. 네. 근데 이번 조기 대선은요 구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어차피 구도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예요. 구도가 뭐냐면 내란 종식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12월 3일 날 불법적 내란 행위의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파면당하면서 생긴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선거는 내란에 대한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이 원인 제공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표를 줄 수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구도 싸움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이 후보 자체가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민생 부분을 발전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이 내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말끔히 정리하겠다.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적임자는 누구지? 그럼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겠구나라는 쪽의 수치들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다만 이게 예전에는 인물과 구도가 섞여가면서 치열하게 싸웠다면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인물적인 면에서 어떤 부각을 시킬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5월 10일 날 있었던 그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권선동 원내대표도 품고 지금 캠프에서 가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 자체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이잖아요. 거기에 정광훈 씨라는
본인이 예전에 자유통일당에서 몸담았던 사람을 캠프에 들어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인물론을 내세워서 간다. 이 자체가 이미 어떤 지지율을 상승시킬 어떤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세나 추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만 하더라도 결국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기 때문에 반사이익과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구도 인물 면에서 계속해서 득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저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또 보수층 내에서도 고립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TK, PK 오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TK에서만 우위를 점하지 PK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70대 이상만 김문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지 나머지 연령대는 다 이재명 후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 스펙트럼을 넓게 갖고 나던 국민의 보수층이 결국엔 70대 이상과 TK의 일부만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씀한 기울어진 운동당도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당이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대구 경북에서 좀 나눠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34%, 김문수 후보가 48%, 이준석 후보가 6%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가 됐습니다. 즉 기존의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얻지 못했던 지역인데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넘었다는 부분이 앞서서 말한 정말 구도의 차이인 거냐 아니면 보수의 텃밭이지만 지지층이 이미 아주 갈라진 게 모아지지 않은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도보다는 후자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저희 당이 이제 늦게 출발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소란을 일으킨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나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나 이렇게 아직까지 역량이 다 모아지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게 선거 때까지 그대로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앞서긴 앞섰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 그 연령별로도 70대 이상 빼고는 모두가 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것을 얼마나 좀 더 속도전을 가미해서 보여줄까 그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보수가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한데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집되지 않았다는 게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도 58%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된 건데 하루속히 한동훈 전 후보나 홍준표 전 후보나 이런 당내의 모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말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민생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왜 우위에 있는지를 모두가 함께 호소한다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나타나지 않은 조사 중에 네. 주목하는 게 유보율이 아직 12%입니다. 12%고 그리고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후보를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 15%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거북이처럼 늦지만 뚜벅뚜벅 좀 더 국민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오늘 조사 결과는 뼈가는 아프지만 정말 겸허하게 반성하지만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 역시도 결집할 수 있다. 뭐 결집을 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겠죠, 보수층도.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걸 보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지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마지막에 다 채워놓고 다시 풀어서 다시 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5월 10일 날 그 난리 속에서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친윤그룹 중에서 책임질 사람 책임졌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갤럽 조사도 13일부터 15일 근간에서의 설문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 파괴됐던 그 날이 5월 10일, 11일입니다. 그러면 10일, 11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판단이 이제 나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나머지 친윤 그룹들은 선거 캠프를 꾸릴 때 굉장히 신속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보수 당원들이 한덕수 후보를 반대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그 요인을 분석해서 재빠르게 뭐 권선동 원내대표를 책임지게 한다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가면서 구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과거와 싸우고 있다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대선에서 될까 말까 한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의 일정은 소화하고 있으나 말하는 것들, 그 내부의 구성들은 과거의 그들 스스로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대선을 치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유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한국갤럽에서 되었던 12%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부분의 결집 부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첫 일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한 목소리는 안 나왔다라는 평가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는 하겠다라고만 했지 어떤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김문수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뭐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죠.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이 네. 그런 것을 강요하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거는 정말 필패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선거 프레임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 프레임이잖아요. 거기에 사실 빠져드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그냥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권고를 하겠다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것이 안 받아질 때는 강단의 조치를 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이 분명히 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께 탄핵이 8대0으로 판결된 이후부터 진솔한 사과가 한 번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이 당에 관심을 두는 것은 침묵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을 위하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 국민의힘의 대표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결단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왜 당을 걸고 넘어집니까? 본인의 소환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당에는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 1차 토론 전까지는 분명한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이미 무의미하고요. 시기상으로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당 제명 조치를 즉각으로 해도 국민들이 이제서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뭐 탈당은 본인 뜻이다, 뭐 탈당 공고다 라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만 기다리는 거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을 치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캠프 구성원을 보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다 지금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강명구 의원부터 이용 전 의원부터 뭐 수행, 조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여 있고요. 심지어 장해찬 전 최고도 복당을 해서 지금 국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결심으로만 모든 게 해소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죠. 결국에는 선언적 의미와 더불어서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다. 그 대리전의 대표 선수가 김문수다.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면 이번 선거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의도치 않든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와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번 조기 대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큰 탈당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안에 있는 인선이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연관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탈당한다고 해결될 일이냐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비판도 겸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석동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네. 부분도 선대 인선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아마 조치를 취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의 대선 때의 조직이 그대로 왔다 하는 부분도 일말 비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당내에 어떤 목소리 듣냐면은 지금은 모두가 다 국민들 앞에 반성을 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뛰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후보 주변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두가 다 지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김문수다 하고 뛰어라. 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께서 뭐 저희 당을 걱정해 주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저희들이 늦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설사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평을 못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이런 모습은 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 사태를 이제 철회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사과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마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단일화에 대한 하나의 포석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거기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건 서로 맞장구가 맞아야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 구애하듯이 뭐 강제 단일화를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는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후보 자체는 본인이 이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지금 현 상황이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있고 그 안에 또 장해찬 전 최고가 있고 친윤그룹들이 본인을 날렸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분들을 다 채워줄 테니까 이준석 후보를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따지고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정말 고군분투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라서 단일화는 힘들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지금 결단도 이게 조기 대선이 아니라 뭐 대선 기간이 좀 오래 있다면은 지금 상황 자체를 서로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데 18일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17일 남거든요. 사전선거까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과거 4월 4일 파면당할 때 이미 이루어졌던 탈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가지고 지금 안에서 설왕설래하고 또 안에서 내부 정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권영세 주호영 의원은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싸우고 있고요. 안에서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후보 오라면서 과자나 먹냐면서 또 이렇게 뭐 조롱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본인들도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대선이 다 끝나야 이게 봉합이 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단일화는 안에 집안 정리가 된 뒤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일화는 힘들다. 뭐 저는 단일화 자체가 가능성은 저도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완주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도 아마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의 본인의 승리보다는 본인의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징계를 취소하고 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단일화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취소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단일화에 더 목매기보다는 단일화는 정말 국민과의 빅텐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국민과의 빅텐트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과의 빅텐트, 중도와의 빅텐트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늦었다고 자꾸 민주당에서 지적하시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고 저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 하나 궁금한 게 아직 좀 안에서 혼란스러운 거는 같아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 그 대표에 대한 징계는 2023년 11월인가 이뇨한 비대위 때 징계 취소를 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근데 이제 와서 또 징계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취소된 거를 그냥 확인하면 모를까 갑자기 단일화를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겠다. 취소된 걸 왜 또 취소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도 지금 본인들 스스로도 뭐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득점 포인트는 하나도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뭐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지금 이번에 취소한 부분은 이제 과거 윤리위 당시에 징계받은 부분인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는 부분이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인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젊은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그 부분을 매듭 짓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현재 후보는 저희 당의 전 대표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당에 대한 서운함 이런 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단일화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이번 대선 이후에
또 다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국면이 펼쳐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더라도 과거의 모든 앙금은 풀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이 계기가 된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게 해소하는 게 맞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계 은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인기가 많네요. 이제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러브콜 얘기도 있었는데 뭐 사실무근이다라고 답은 나왔지만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선거 기간에 어떠한 액션이나 또 지지라는 부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의 비판하면서 거리두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뭐 홍준표 전 후보의 뭐 총리행 이런 부분들이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병태 전 홍준표 후보의 정책 불회인 행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병태 교수 같은 정도의 위치에서 민주당 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어쨌든 반대로 성사는 안 됐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홍 전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무슨 미락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는 거죠. 다만 저는 홍준표 전 후보께서 당에 30여 년 계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당을 위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도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다 손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30여 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말 지금 모습은 당에 몸담았던 그런 선배로서 하시는 모습이 참 서운하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의 지지층이 또 이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이라도 홍 전 후보께서는 당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시고 어찌됐든 보수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오히려 가르침과 꾸짖음을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제 최근 들어의 인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정치적인 해악 그리고 조금 단호한 어떤 여러 가지 어법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잖아요. 물론 어떻게 볼 때는 좀 밉살스럽기도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도지사, 원내대표, 대선 후보 정말 잔뼈가 굵은 그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바로 탈당을 하고 하와이행을 하면서 뱉었던 말이 국민의힘에게 뼈아픈 얘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이비 보수다. 가짜 보수다. 이제는 더 이상 보수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리, 신의, 상식은 씻고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정남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삐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를 오랫동안 몸담고 뭔가 본인이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랑 간판으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이재명 후보와 여러 가지 대선 기간에 뭐 합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자리를 제안받고 투항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자리를 놓고 뭔가를 딜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돌아와서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는 정치적인 또 재개를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이후까지는 하와이에서 아마 지금 조기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화두라고 할까요? 이제 사법부에 대한 개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입니까? 법원은 당장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비상계엄에 이르게끔 그 민주당의 입법 독재도 그에 못지않게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이 제일 나쁜 거는
그 수많은 31번에 거친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 대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안도 내고 뭐 특검도 하겠다, 청문회도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법안 낸 것이 또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법 대개혁이 어느 수준까지를 원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뭐 수준까지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 하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개혁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초되는 것이죠.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죠? 사법부가 취해복권 지역입니까?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에 있어서 행정입법 사법이 있고 모든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개혁의 대상입니다. 입법부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해서 계속의 정치개혁을 우리가 논의하잖아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면 사법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법부에 가장 큰 국민들이 신뢰를 주는 것들은 법관들이 본인에게 다소 법에 의해서 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래요. 그래도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내릴 거라는 신뢰거든요. 그리고 그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이고 깨끗하지 못한 판사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들이 당연히 국민들의 눈높이는 맞는 것인데 이걸 마치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법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대개혁을 한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헌적인 법률을 입법부에서 내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건 위헌성이 있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마치 이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무슨 마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다만 지금 뭐 주기현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의 좀 석연찮은 어떤 행위들과 판단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직 내부에서도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입법부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보는 쪽이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법개혁, 행정개혁, 검찰개혁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입법부 개혁은 누가 하죠? 입법부 개혁은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입법부 개혁하겠다 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환도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기울어진 국회 운동장에서 민주당이 범야권이 190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그 법은 통과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마음대로 모든 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허위사실의 행위와 관련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면소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은 재판을 정지하는 근데 단 무죄 판결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은 이미 헌법 84조에 103조에 되어 있습니다.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하는데 법관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 그걸 누가 판단하죠?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할 때 징계하겠다는 법을 또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3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맡기겠다. 헌법재판소로 넘기겠다. 4심 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을 대법관을 100명을 하겠다. 이러한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법개혁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누가 입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아마 국회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는 입법부가 곧 대통령이고 입법부가 곧 사법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적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간에 말씀하신 게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법정을 누가 판단하죠?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영역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무리 불리한 판결이 나도 그 판결에 대한 비판할지언정 판결은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되고 민주당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나 이석연 선대위원장도 왜 우려를 표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네.
일단은 뭐 깨끗한 법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음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석연 선대위원장 자체도 어떤 판사탄에 대해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적이고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